예, 우선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저한테 또 이런 발제를 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일단 제가 여기 저 우주청에 이제 조직을 갖고 와봤는데요. 여기 뭐 청장이 있고 차장, 그다음 우주항공임무본부 이렇게 두 개 크게 이제 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이제 한쪽은 주로 정책 쪽을 다루는 것 같고, 실제로 우주항공임무본부는 이제 우주에 관련된 실질적인 뭐 연구라든지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관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뭐 각 저기 담당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제가 뭐 이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우주 수송 부분도 사실 뭐 제가 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조금 있다 보면 뭐 언급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 거길 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항공에 대해서는 뭐 저는 문외한이고 그래서 항공 쪽에 대해서는 전혀 뭐 다루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우주항공청 설립 과정을 보면은 이제 이미 꽤 여러 해 전부터 이제 우주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소위 말해 선진국 우리보다는 좀 먼저 시작한 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전담기구가 존재한다. 이게 뭐 독립성과 전문성이 다 어디든지 다 중요하긴 한데 이 우주 프로젝트 내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는 거니까 독립성이 없으면은 이제 계속 자꾸 정책이 바뀌고 그러면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 독립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 같고, 심지어는 옛날 소련 시절에도 그 우주에 관련된 부서는 어, 정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담 기구는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실제 형태는 물론 뭐 나라마다 다 다르죠. 정부의 어느 부처에 소속돼 있느냐, 또 이게 위치는 이제 뭐 수도에 있느냐, 뭐 어디 다른 도시에 있느냐, 그다음에 그 조직의 위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대통령 직속이냐, 아니면 또 다른 그보다는 좀 낮은 단계에 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도 사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주에 투자를 적게 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독립적인 전담 기구를 가지지 않고 다만 이제 국가 우주위원회라는 조직만 갖고 있었는데요. 어, 아마 요것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곳에서 우주청을 설립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가장 실제 우주청이 설립되기 직전에 나와 있던 문건 중에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별도의 전담 조직 없이 대통령 소속의 회의체인 국가우주위원회, 그 위원장은 이제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니까 법무처 차원의 우주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방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뭐 기상청 등과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체계로는 연구개발, 산업화, 국제협력 및 국가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는 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언급이 사실 전에도 꽤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가장 최근 걸 지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출범하는 과정을 보면은 어, 뭐 이게 이제 2020 사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갑작스럽게 튀어나왔다고 좀 알고 있죠. 근데 뭐 그거를 이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어 이제 공약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이제 그게 들어 있고, 그래서 이름이 뭐 항공우주청, 우주항공청, 우주청 뭐 이렇게 이름은 굉장히 그 문건마다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요때는 아마 이제 항공우주청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 한국형 나사를 표방한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항공이 앞에 들어간 이유는 나사가 그 내셔널 에어로노틱스에서 그 항공이 앞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마 그걸 따라서 하다 보니까 항공이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고 그 항공 분야에는 나사에서 항공 분야는 사실 그렇게 그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막 10%도 안 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그건 여러 미국은 이제 항공 쪽은 굉장히 그 민간 산업이 발달돼 있으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일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에 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입법 예고됐고요. 그 다음에 그 해에 이제 뭐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이 의결되고 국회에서는 이제 그것에 대응해서 우주항공청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제 5월부터 시작됐고 그때 무슨 뭐 공청회니 뭐 토론회니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그 정부안에 대해서 그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그 정책을 갖고 있어서 뭐 안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 상당히 많은 조정을 거쳐서 그 과방위에서 이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이 중간에 제가 무슨 뭐 어떤 이견이 있었는지 뭐 그런 것까지 다 자세하게 처음에 적었다가 뭐 그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그 다음에 1월 그러니까 2024년이죠. 국무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 공포안이 통과되고 5월 27일 날 우주항공청이 개청돼서 이 5월 27일이 이제 27일이 금년부터 우주항공의 날로다가 금년부터 이제 기념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우주항공청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이제 많은 특례가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주항공임무본부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공무원 보수 규정이 아닌 청장이 정한 보수 규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된다. 그래서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어, 의 경우에 이제 국적도 한국 국적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급여가 상당히 많아서 뭐 제가 정확한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대통령 급여보다 많다는 얘기도 있고 똑같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주항공청이라는 그 이제 정부 부처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제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 R&D 기능이니 뭐 실제로 이제 그런 사실 국회에서 제일 그 많이 논의되어 있던 것이 거기다 R&D 기능을 두느냐 안 두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논란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직접 R&D를 하지는 않지만은 어 거기서 이제 필요한 일을 하는 소속 기관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직접 R&D를 하는 산하기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소속 기관은 다 이제 무슨 어, 항공우주연구원 위탁 조직이었던 게 있고 우주환경센터라 그래서 이거는 국립전파연구원에 있던 센터를 이제 변경해서 소속 기관을 만들었고 뭐 산하기관은 잘 아시는 항공우주연구원하고 천문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저희 관점에서는 이 어쨌든 우주청의 그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은 저 소속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산도 가장 많이 배정되는 데고요. 그래서 이제 항공우주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천문연구원은 둘 다 국가과학기술연구의 소관이었는데 이제 우주청이 그 발족되면서 우주항공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이관됐고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지정 해제됐지만 공직 유관단체 지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게 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아무튼
공공기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제약이 아직도 어, 남아 있다고 대부분 연구원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제로 이 어, 소속 기관이 바뀌면서 이제 정관도 좀 고치고 싶어 하는, 적어도 제가 알고 아는 천문연구원에서는 정관도 좀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항을 넣어서 고치고 싶어 했는데 실제로는 그거는 불가능했고, 이제 최소한의 개정만 해서 이제 이사회를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정도, 이제 거버넌스만 이제 바꾸는 뭐 그런 개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는 이제 25개 그 출연기관을 같이 관장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항공우주연구원하고 천문연구원 이사회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하고 이사는 동일 인물들이고요, 전부 다. 회의 때마다 이제 천문연 관련 회의를 할 땐 천문연 이사회, 뭐 항우연 이사회 관련 일을 할 땐 항우연 이사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사나 이사장 중에 상임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사의 역할은 이렇게 즉 과거에 이제 다른 국가기술연구회 이사하고 같은 뭐 역할들을 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제가 그 이사장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기계적인 일밖에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 선임을 해야 되니까 이제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실제로는 거의 이제 형식적인 일들이라고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이제 점차 이게 어떤 형태로 갈 건지 조금 더 이제, 좀 안정화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청 설립 전후의 상황을 좀 더 다시 한번 보면, 왜냐하면 이걸 봐야지 이제 우주청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전후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좀 어, 제가 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우주 개발에 관한 거는 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요걸 1차는 2007년부터 16년, 2차는 12년부터 16년, 뭐 2차, 그다음에 2차 계획 수정을 하면서 14년부터 4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이라는 걸 또 만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기간을 포함하고 있죠. 3차가 18년부터 22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기본 계획이라는 게 딱 어떤, 보통 이제 10년을 처음에 아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5년으로 바뀐 적도 있고 중간에 수정을 한 적도 있고, 그러면서 3차가 이제 18년부터 22년, 그 다음에 또 3차 수정이 또 한 번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 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은 이제 조항희 원장님이 센터장님으로 하시면서 아마 이걸 리드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 뭐 제가 혹시 잘 틀린 얘기가 있으면 나중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21일에 4차 우주개발 기본 계획을 이제 어,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금년 9월 3일에는 수정계획 수립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사실 수정을 왜 이렇게 자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주청이 설립이 됐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변화됐을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원래 없었던 재사용 발사체에 관한 내용, 요 내용이 이제 요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아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골자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곧 저기 우주 관련 예산 표를, 그 그래프를 보여드릴 텐데요. 뭐 2024년에 대폭 삭감, 이거는 전체 R&D 삭감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 있었던 것 같고, 그걸 이제
여론이 나빴기 때문에 2025년에 뭐 다른 R&D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복원이 됐는데 우주 관련 예산은 이제 2025년에 우주청이 설립되니까 다른 예산과는 달리 좀 증액이 됐고요. 2026년은 더 많은 증액이 이제 지금 국회에 증액이 된 걸로 국회에 가 있습니다. 우주청 설립을 하면서 이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이제 우주 경제라는 말인데 제가 그 말을 그렇게 많이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사실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한데 그걸 뭐 목표로 삼건 안 삼건 우주청이 설립이 되면은 우주 경제 자체의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특히 이제 2020년 무렵부터 이제 뉴 스페이스라고 해서 그 우주 개발에 이제 민간이 많이 참여를 하는 그런 이제 변화가 그 미국하고 유럽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 우주청이 설립됐으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요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202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우주 스타트업에는 그 아까 뭐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약이니 그런 이제 우주에서 그 소위 그 무중력 상태에서 하는 실험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이제 제약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스타트업에는 잘 포함되어 있지는 잘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형 우주 탐사 프로젝트가 사실 우주청 이전부터 있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달궤도선이 물론 굉장히 오랜 준비를 거쳐서 2022년 8월 5일에 발사됐고 12월 28일 굉장히 먼 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달궤도에 진입하고 이제 금년 12월까지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정확히 예상 규모가 없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우주 탐사 프로젝트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이제 예산을 들인 걸로 알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궤도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음 목표는 이제 착륙선이 되겠죠. 그래서 착륙선 프로젝트는 작년 10월에 착수해서 현재 본체 핵심 기술 개발 등을 추진 중이고 이제 2032년에 발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발사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사실 우주청 개청하기 전까지 이 누리호를 이제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는데 그 후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로드맵이 이제 잘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걸 이제 아무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일종의 수송 수단 이것을 이제 활용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이제 반복 발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아무튼 스페이스X를 그 대표로 해서 재사용 발사체가 이제 발사 비용을 굉장히 낮추는 데 기여를 했는데 우리도 당연히 재사용 발사체로 이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제 그 우주청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그 앞으로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4차 우주개발 기본계획을 보면은 뭐, 어, 1차에서 3차. 아무튼 그 처음에는 우리가 무슨 경험도 많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점점 진보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보라는 것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되고, 그 목표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이제 선진화되는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어, 여전히 이제 비전이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이라는 걸 제시함으로써 마치, 이걸, 우주 개발을 무슨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부산물이지 이걸 목표로 해서 지금의 우주 산업이 있는 건 아닌데
자꾸 그걸 목표라고 생각하고 어, 추진하는 것 같다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는 제가 그 우주청 설립 이제 인근에서 제 2010년 중반부터 이제 스타트업 리스트를 그 챗GPT 보고 좀 정리해 달라고 했더니 이게 뭐 얼마나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회사들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2015년에 좀 있고 17년, 18년 이렇게 간헐적으로 하다가 20년대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촘촘해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죠. 근데 이것이 아마 처음에 시작된 거는 아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 뉴스페이스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고요, 이 당시에. 그 다음에 20년, 21년이 되면 이제 우주청 얘기가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우리나라 우주 관련 예산이 어 여기 그 통계 회사에서 낸 자료를 보면 10이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많은 나라는 이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그다음에 이제 유로피안 유니언까지 하면은 10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9위가 되겠죠. 유로피안 유니언은 어차피 이제 여러 나라가 합친 거니까. 어 그런데 그 중요한 건 사실 순위보다는 이 절대적인 액수가 이제 어, 그 미국이 전 세계의 뭐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뭐 그 정도 되는 거고 미국하고 중국을 빼고 나면 다른 나라는 사실 굉장히 적은 이제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GDP 대비 비중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미국은 이제 그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물론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중국은 절대 액수는 많아도 지금 비중은 뭐 아직은 미미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일본,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태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그 GDP 대비 비중이라는 것이 이게 정부에서 쓰는 돈을 그냥 소모성 돈이 아니라 이게 환류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어, 그 우주 산업이 발달돼 있는 나라는 뭐 이걸 많이 쓰더라도 다시 이제 그 산업에서 이제 되돌아오니까 뭐 별로 실제로 그 경제에 뭐랄까 뭐 타격을 주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우리가 지금 0.03% 정도 수준인데 4차 중장기 계획에서 2027년까지 현재 두 배로 늘리는 걸로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가 되면은 저희도 아마 한 0.08%, 뭐 거의 0.1% 가까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주청이 가져온 변화를 제가 뭐 객관적으로 어떻게 그걸 뭐 정량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좀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몇 사람한테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 그 정리해 보면은 근데 인터뷰를 할 적에 연구자보다는 이제 정책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 이외에는 사실 어떻게 그 잘 모를 수도 있고 뭐 약간 좀 왜곡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기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을 좀 위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래서 뭐 어쨌든 예산 증가는 금방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것도 어쩌면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요. 과거에는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계속 바뀐다 하는 거를 뭐 그걸 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공무원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연구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될 것이라고 기대를 별로 하지 않고 일을 했었는데 이제 우주청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추진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것이다. 그다음에 그렇지만 아직은 이제 법적인 미비점 때문에 혼란스러운 면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연구원에서는 처우가 약간 개선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개선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던 것들이 약간 좀 개선됐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사회가 과거 과학기술이사회 의 경우에는 이제 20몇 개 기관을 한꺼번에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하고 친밀도는 전혀 없었는데 어, 지금은 이제 무슨 안건이 있을 때 이사회에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뭐 이것이 이사 이사나 이사장들 이런 분들은 뭐 우리가 그런 걸 들어도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산하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위안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감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퇴보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에서는 2019년부터 이제 감사 기능 선진화를 위해서 통합해서 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이제 분리를 하니까 이게 감사 항상 그 출연연에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굉장히 비전문적인 감사들이 가끔 와서 좀 이상한 걸 갖고 그 연구소 운영에 부담을 주는 경우를 제가 좀 봤었거든요. 근데 어,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 행정 담당자의 그가 좀 정리를 해준 내용들을 이제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역시 뭐 비슷한 건 좀 구체적으로 그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 직접적인 기획 투자 가능한 정책이 수립되고 산발적으로 법정 계획을 정렬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정책 기반 실행력이 강화되고 있다. 또 장기 대응 프로젝트 수행 논리로서의 정책 수립을 통해 장기적 안정적 예산 확보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사실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게 됐다고 이렇게 느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프로세스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기대를 갖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대학 산업체연구소 부처 어, 이런 이제 공통 사업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좀 생기고 특히 임무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이해도가 높아서 이제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더라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점은 이제 이 우주청이 아직 그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 직원이 충분치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체계가 약간 좀 잘 안 잡혀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저기 우주청인데 정책과에서 보고해달라.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탐사부문에서 보고해달라. 뭐 국제협력 담당관실에서 보고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부서에서 와서 좀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주청 임무본부하고 출연연 사이에도 소통이 원활치 않아서 뭐 정부 사업의 출연 주요 사업으로 중복이 요청되고 그러니까 정부 사업은 우주청에서 수행하는 거고 출연연 주요 사업은 이제 그 출연연 내에서 하는 건데 어 뭐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곳에서 돈을 줄지 모르니까 양쪽에서 다 얘기를 하는데 이 우주청에서는 그 그걸 다 받아갖고 이제 서로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위치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 사천이라는 데가 이제 생각보다 교통이 좀 안 좋아갖고 거기서 무슨 회의를 하면은 사실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반면에 거기에 있는 많은 그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서울이나 대전에 살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이나 금요일 날 회의는 꼭 대전에서 하든지 서울에서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
해갖고 뭐 아무튼 월요일하고 금요일이 이제 연구원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또 내부 회의라든지 이런 게 바쁜데 꼭 요때 회의를 하자 이렇게 통보가 많이 온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저 보도자료 관련 갈등은 이제 보도자료를 지금 사실 우주청에서는 무슨 어떤 성과를 낸 거는 없겠죠. 지금 성과가 있다면은 이제 그 출연연구소에서 내는 건데 항상 그 우주청 주도로 이제 그런 보도자를 내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보다 보안이 너무 강조돼서 개방된 커뮤니티 의견을 내기가 좀 어렵다. 또는 지나치게 많은 대비 사안이 있어서 이게 어디까지 서로 얘기를 해야 될지 이거 참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잡무를 어,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우주선에 사람이 없다고.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사실 뭐 대부분 얘기가 핵심이긴 한데요. 어, 뭐 조금 한, 한 5분 정도 제가 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 우주청에 들어가면 이제 그 홈페이지 맨 앞에 이 얘기가 써 있습니다. 비전 및 목표 해갖고 이제 항공 5대 강국 이게 내용이 사실 자세히 보면은 그 저 중장기 계획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홈페이지에 맨 앞 대문에 이것이 있다는 것이 참 전 보기가 좀 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나사는 어쨌든 우리는 탐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인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발견을 어, 추구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어, 낭만적이기도 하고 이제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무슨 뭐 회사의 목표처럼 돼 있다는 게 좀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사도 들어가 보면 약간 길게 써 있긴 합니다만은 그건 이제 유러피안 커뮤니티를 물론 강조를 하고 어, 그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제 어, 뭐 우리의 번영 일 또 그 유럽의 통합 뭐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수성과 책임성 뭐 인스피레이션 그다음에 뭐 포용성 협력 뭐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어, 제가 그 우주청에 가면 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이제 종종 하는데 우리도 좀 근사한 목표를 좀 제시하는 게 어떠냐. 뭐 2000 몇 년에 고대 강국이 되겠다. 이거는 열심히 하면 5대 강국이 되는 건데 그걸 목표로 삼는 거는 조금 어, 국가 기관으로서 제가 보기엔 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뭐 드렸습니다만은 어차피 이게 한번 그런 목표를 세우고 어, 1000명을 했으면 또 그걸 거둬들이기가 힘든 점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로 3차 발사 성공하고 나서 그다음 누리호 프로젝트를 하다 중간에 뭐 굴곡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누리호 1차, 3차 이제 발사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예산이 확 줄었죠. 요거는 뭐 2024년에 예산 줄은 거는 국가 R&D 예산 전체가 줄은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26년에 이번 정부에서 그 제출한 예산이 1조가 넘, 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주청의 사실 어, 우주청의 그 임무본부장이 그 나사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그 나사에서 하던 거를 좀 우리가 최대한 좀 비슷하게 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셔서 어, 미국에서 데카달 서베이라는 건 이제 분야별로 이제 향후 10년간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이걸 하는 거고 이것의 실제로 주체는
나사가 아니고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미국 이제 학술원이죠. 거기서 하는데 어, 국내에서는 뭐 아직 학술원이나 한림원에서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어, 저희한테 그런 비슷한 걸 좀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좀 어, 하셔서 저 작년부터 신규 프로젝트 탐색 연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는 소위 그 말한 데카달 서베이하고 굉장히 비슷한 건데 이 사실은 저희가 이런 걸 한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2012년부터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수정한 계획을 이렇게 책자로 낸 적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어, 뭐 다른 분야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제 천문학 분야에서 좀 제일 먼저 좀 한번 보고서를 내달라 해서 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어, 사실 내일 최종 보고서에 대한 이제 공청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거기 보고서에 보면은 아직은 어, 아직 뭐 완성된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현재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중인 국제 협력을 통해서 건설 중인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과학자들이 이제 그 하고 싶어하는 프로젝트를 다 그 받아갖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능하고 어떤 것이 이제 바람직한지 이런 걸 좀 선별해서 우선순위 선별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될 프로젝트 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제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우주청에서 최근에 그, 그 로드맵 우주 탐사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게 국가 우주연에서 2월에 이제 우주 탐사 비전 및 전략적 임무를 제시하고 그 비전은 뭐 이 두 가지입니다. 인류 지식과 국제 우주 경제 영토의 확장. 그 다음에 목표는 우주와 태양계 기원과 진화 탐정 및 과학 발전 혁신 뭐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이걸 구체화된 것으로다가 이제 그 만들어낸 게 이게 로드맵인데요. 이거 상당히 뭐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그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저궤도 미세중력, 달 탐사, 태양 및 우주과학, 행성계 탐사, 천체물 뭐 이런 게 있고 제가 여기 그냥 달 탐사하고 달 탐사만 여기다 이제 그냥 좀 잘라서 보여드렸는데 전체 모양이 이렇게 상당한 상당히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궤도, 달 탐사, 태양 및 우주과학, 행성계 탐사, 천체물리. 사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목표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계산해 보면은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다 실현하겠다는 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적어도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이제 좀 구체화하는 과정은 아마 커뮤니티의 의견을 통해서 더 구체화하겠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한데 약, 약간 저희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이런 로드맵을 만들 적에 너무 시간에 쪼달려 갖고 언제까지 뭐 정부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만들겠다 그래갖고선 좀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이것조차도 그냥 초안을 갖고 어, 어, 그림 이것저것 갖다 집어넣은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좀 우려를 표현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 우주항공청의 그 금년 내년 뭐 R&D를 보면은 예산이 5,627억에서 25년에 8,064억 그다음에 이제 26년에는 15%가 증가한 걸로 나오고 실제로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이제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느 만큼 들어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발사체 같은 것들은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거고 어 그런 그쪽에 이제 다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모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사실 이 돈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막 나오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그 우주항공청 연구 사업이 대부분 영구 용역 형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용역은 어, 그 연구 재단을 통해서 공모를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이 저 여기다 제가 써놓지 않아요.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하고 그 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격 경쟁까지 들어가는 거죠. 어,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우주청 예산 항목이 연구개발 출연금이 아니라 용역비로 돼 있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당장 2026년에 계속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이제 노출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신규 프로젝트 탐색 연구 사업 추가 용역 계획 공고 글씨가 잘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공고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입찰 공고 기간이 10일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급하게 준비를 해서 써내야 되고 여기에는 뭐 이제 가격도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는 어쨌든 적절한 가격을 써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과학자들이 사실 이것에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예, 이거는 당장 그 바꿔야 될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유찰 또 유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하게 하니까 아마 유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뭐 언론에 났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뭐 좀 요약을 하자면은 어, 우주항공청의 설립은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규모나 수준을 볼 때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 있는데 아직은 이제 충분한 준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안정화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최대한 빨리 안정화시키는 것이 이제 낭비를 막는 길일 것 같고요. 긍정적인 거는 이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대형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제가 물음표를 붙인 거는 이것이 사실 목표인데 또 뭔가 이렇게 잘못 삐끗하면 이것도 사실 어려워질 수도 있을 좀 우려가 있어서 제가 물음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처 간 경쟁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한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지속 가능성과 국제 협력에 관한 정책적 전략적 수월적 축구가 이제 가능할 것이다. 그다음에 커뮤니티와 소통 노력을 진행 중인 거는 사실인 것 같고 바텀업 프로세스가 잘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극복해야 될 문제는 항상 그 우리 출연연구소 전체적으로 제가 출연연에 있으면서 느낀 건데 이 과도한 보안 때문에 그 우리 연구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지역적인 문제 이게 우주항공청은 사실 그 정책기관인데 정책기관이 너무 귀퉁이에 가 있어서 이런 실제로 이제 그 논의해야 될 사람들과 좀 동떨어져 있는 게 어, 실질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을 이제 뭐 그 사람들이 무능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아무튼 처음 해보는 일들이고 어, 또 아직은 전문성 그러니까 지나치게 전문적인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거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야를 확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토론하시는 분들 한 10분 이내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발표를 다 듣고 질의응답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조항희 원장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조항희 원장님은 그 스테피 원장을 하셨고, 또 항공 우주 정책 센터인가요? 거기 센터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원장님 발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조항입니다. 제 자료 좀, 자료가 잠깐 좀 이상한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까 하려고 하다가, 그동안 우주항공청이 발족한 이후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언론에서 우주항공청이 발족할 때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항공청이 발족하게 되면 국가 우주산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거다라는 기대를 상당히 많은 했었고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두 번째는 그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는데 뉴스페이스 시대라는 거는 이제 민간 주도의 우주가 된다라는 그 관점이 되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뉴스페이스 시대의 그 주체로서 우주항공청이 역할을 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 협력이 아주 강화될 거다라는 측면의 기대를 갖고 있었고요. 네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우주개발 로드맵을 제시할 거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거다. 이 정도의 5가지 정도의 기대를 한 걸로 언론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기대에 대해서 우려를 보면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인력 확보가 어렵다. 이게 이제 언론에서 제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산이 부족하다. 세 번째는 기대로 첫 번째 했던 컨트롤타 역할인데 컨트롤타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가 상호연 등 기존 연구기관과 갈등을 많이 겪고 있다. 그리고 지리적 접근성 문제를 그 우려 사항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론에서 제기했던 내용들을 빈도수를 보면은 첫 번째 문제는 여기 우려이 나왔던 인력 문제입니다. 인력 문제이고 두 번째가 예산 부족, 컨트롤 타워, 지리적 접근성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업과의 갈등이 5번째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항공 분야가 소외됐다, 정부의 관심이 부족하다, 신뢰성이 저하한다. 특히 여기서 그 기업과의 갈등은 그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언급이 되었고요. 항공 분야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가 원래 우주청으로 출발하려고 했다가 항공우주청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우주항공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우주항공청에 대한 아이디어는 경상남도 그 지역발전연구원인가요? 그쪽에서 첫 번째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그 아이디어를 이제 국힘에서 받아가지고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남에서는 우주항공청에 대한 어느 정도 자기들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남에 항공부가 굉장히 많이 집적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주항공청이 갖고 있는 예산 중에서 1조 예산 중에서 항공 쪽에 투입되는 예산 한 3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남 지역에 있는 항공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볼멘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보는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와 현실을 보시면 그 다음 장 슬라이드인데요.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민간 기업들 기대하기는 민간 우주 경제 청사진을 제시할 거다. 그 규제를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생태계를 조성해 줄 거다. 안정적인 사업 발주하고 투자 유치를 해줄 거다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 현실에서는 아, 또 하나의 정부 부처 생겼구나 하는 그 인상이고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 역할 한계가 있다. 정책 실행 자체가 아주 매우 불확실하다.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그 관련된 기업들에서 보면 항공 쪽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볼면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내 그 보잉 에어버스하고 보잉 관련된 그 기체 관련들을 부품들을 생산하는 부품들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경남 지역에 많이 소재하여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이 설립된 지가 30년 이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비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새로운 장비들이 동남아 지역에 있는 신설되는 기업들에서 신설 장비들이 뭐랄까 정비되고 있어서 제조 경쟁력이 점점점 잠식되고 있다는 걱정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경남 지역 기업들, 항공 관련 기업들은 설비 교체를 굉장히 정부가 지원을 이제 바라고 있지만 그런 쪽에 대한 지원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려는 우주 쪽이 경남과 전남과 대전이 상계 지역에 지금 병합구도이면서 협력구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에서 모이는 우주항공청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기대되는데 아직 미미한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아까서 이영복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천 지역의 그 교통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포함해서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만들고 싶다 하는 게 그쪽 지역의 소망이고요. 관련해서 특별법을 지금 어느 정도 발의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리적 위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KTX를 노선을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KTX 노선을 어,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항공편을 증편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한편 증편하는데 에, 정부에서 대한항공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진주공항 자체가 군사공항이어서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슬롯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으로 좋은 인력들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정지 여건이 굉장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이 우주항공을 만들자고 했는데 지역을 너무 홀대하는 게 아니냐 하는 내용들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지난번 우주항공청이 그 발족된 날을 뭐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을 하였고요. 그날을 이제 금년에 1주년 기념식을 하기로 했었는데 원래 경남도에서는 진주나 사천에서 하기를 바랬는데 우주청은 과천에서 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서 지역의 언론들이 굉장히 이 내용을 그 언론을 들끓는 정도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제기됐었고요. 다음에 전남 광주 지역을 보시면 이 전남 광주 지역은 상당히 좀 뭐랄까 관망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들이에요. 언론에서. 이쪽은 뭐 삼각축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전, 사천, 고흥 세 개의 삼각축을 통해서 상생 협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나로 우주 발사 센터를 좀 발사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클러스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을 경남도에서 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이에 편승해서 같이 만들자 하는 걸 제안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주항공체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대전 지역을 보시면요. 대전 지역은 좀 첨예합니다. 경남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은 항우연과 천문연 연구기관들을 사천 지역으로 이전해달라는 게 그쪽 요구사항이고요. 대전 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대전 지역 언론에서 주로 이게 항우연 천문연 이전 논란에 굉장히 반발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런 그 근거로서는 대전 지역이 연구개발 허브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우연 힘 빼는 거를 너무 하지 마라 하는 걸 이제 경남도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우주항공청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대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언론이 제기한 거를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우주항공청 그 조직 임무 명확화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과기정통부 방식을 그대로 이렇게 밥습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라든가 영국에서 요구하는 속도감과 또는 점프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좀 이해는 갑니다.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생긴 지 1년 4개월밖에 안 돼 있고요. 인력들이 아직은 이 분야에 익숙치 않은 상태에 있는 인력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그 조직을 움직이는 운영 소프트웨어 자체가 상당히 아직은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주항공청 이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부처 간 정책이라는 사업 연계를 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하나 제시해야 되는데 이 내용도 과거에 다 제안됐던 내용인데 그걸 제가 여기 슬라이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국가우주위원회가 있는데 차라리 국가우주위원회를 상설시키고 이쪽에서 정책을 하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봤습니다. 현재 그리고 우주와 항공의 그 결합이 되면서 법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우주 쪽은 우주개발진흥법이 있고요. 항공 쪽은 항공우주산업촉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운영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우주개발진흥법 위원장은 대통령이고요.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위원장은 우주청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그 법 간에 상충이 존재해가지고 이 두 법을 통합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법을 할 것인지 논의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법도 조속히 좀 검토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이 너무 우주에 99% 정도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적 예산 일정 부분 할애해야지 관련된 기업체들과 어떤 뭐랄까 협력 체계가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 어려운 것이 여기에는 구조는 안 적혀 있지만 군 쪽과 상당히 지금 그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관계가 있어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우주항공청이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청보다는 상위에 뭔가 해줄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분수를 기반으로 해서 우주사업 상태를 다시 구축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우주 물량은 우주청에서 나오는 물량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걸로는 산업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수를 해야 되는데 군은 또 따로 혼자서 독자적으로 지금 움직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통합해서 할 것이냐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군에서도 위성 수요 굉장히 많이 지금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정책화는 안 되어 있지만 그 군에 나와 있는 수요들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산업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없이 수요적이만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걸 어떨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ADD하고 카리가 이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문제는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 관련된 인증 기준이라든가 뭐 품질 인증, 뭐 제조 인증 같은 게 필요한데 이런 기준들이 국내에서 제한해 주는 기관은 결국은 ADD와 카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이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우주 항공 예산을 좀 제대로 개편해야 되겠다. 앞에서 이현목 교수 말씀하셨지만 예산 구조 상당히 기형적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런 기형적인 거 외에 우주 쪽 예산 중에서 실제 R&D로 안 해도 될 것들 R&D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걸 다 걷어내고 실질적인 R&D 쪽에 투자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천리안 위성, 그러니까 기상위성을 R&D 위성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고요. 그건 이미 실용 위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근데 과기부 예산, 그러니까 무소청 예산도 일부 투입을 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은 하면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주 쪽에 쓰는 예산 자체가 상당히 시스템 관련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산업이나 뭐 이게 소재 부분상 다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국가 혁신법에 의해서 모든 게 똑같은 형태로 관리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주항공 관련된 R&D 예산들이 시스템 산업에 맞게끔 집행이 될 수 있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으로는 지방 정부와 파트너십 어떻게 할 것이냐. 앞서 말씀드렸죠. 삼각축인 사천, 대전, 고흥이 있는데 이 3개 지방 정부하고 협업을 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산업화 파트너십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주청에서 만들어서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국제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우주청이 국제 협력 기능이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역량 개선이라든가 임무가 정확히 좀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예, 발표 마치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이영목 교수님 발표도 그렇고, 지금 주홍희 원장님 발표도 그렇고, 이 우주항공청 만들면서, 어, 긍정적인 거다,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도대체 우주항공청을 왜 만들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예, 그런 논의를 조금 이따 하시기로 하고, 이번에는 최남미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최남미 박사님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시고, 거기 여성협의회 회장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로 정책 관련해서 연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발표해 주실까요? 마이크 꺼졌습니다. 네, 발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포괄적으로 이영옥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조항희 원장님 발표해 주셨고 이제 굉장히 이제 언론이나 객관적인 인터뷰를 통해 갖고 종합적으로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정말 우주항공청이 출범하고 나서 조금 큰 변화로 그 객관적으로 조금 이렇게 다가오는 거, 그거, 그리고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에 그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24년 5월 27일 날 항공청이 이제 설립이 됐는데요. 설립하자마자 3일 만에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장기 4차 우주개발 기본 계획이 있어서 그 이제 구도 하에 이 비전과 목표를 이제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 조금 일관적인 방향성을 보인다.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그리고 국가 주력 사업화를 이제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2045년까지 5대 강국인데요. 5대 강국은 따지면은,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일본, 우리 앞에 인도, 우리나라 뭐 유럽을 통틀거려서 하나라고 친다면 이제 한국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앞에 있는 인도 뭐 일본 거기를 제치고 이제 5대 강국에 들어간다. 굉장히 이제 담대한 목표의 제시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주 산업을 국가 주력 산업화로 만들겠다. 국가 주력 산업화로 만든다는 것은 이제 산업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력, 그다음에 외교력, 음, 국민적인 뭐 지지, 그 모든 것이 다 합쳐야지 국가 주력 산업화가 되는 거라서 저는 우주 항공의 5대 강국 실현과 국가 주력 산업화가 단지 산업화만을 산업만을 이 사람들이 포커스하는 것은 이제 아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 그 후에 이제 1년 후에 우주 수송이라든지 인공위성 우주 탐사, 그 다음에 항공혁신 분야의 각 분야별로, 부문별로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갛게 이제 표시한 부분은 이 국가 주력 산업화하고 이제 일관적인 전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목표와 전략이 굉장히 정책 방향과 일관적이다. 그러한 모습을 받고 굉장히 선명하게 목표가 제시가 됐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아, 1998년부터 2024년 약 20년간인데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정부의 계획에 기반해서
우주 개발을 시작한 것은 1998년 우주 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이 되면서 진흥법에 기반해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 1차, 2차, 3차, 4차 그렇게 수립하게 되는데요. 우주청이 수립되기 전 20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R&D를 투자를 해서 기술을 자립을 시켜갖고 사회 인프라로 활용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방향성을 보입니다. 이때 이제 지능 기본 계획을 보면은 굉장히 그 비전하고 목표가 조금 두리뭉실합니다. 우주 강국을 한다든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한다든지 과학적인 탐사를 촉진하고 모든 것이 다 두리뭉실하게 들어가 있지만 이제 명확하게 그 5개년 동안에 무엇을 한다. 그러한 이제 명확성은 떨어진다고 문서에서 저는 봤고요. 근데 이제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되면서 향후에 2045년 약 20년간인데요. 20년 동안에 앞으로 하겠다라는 정책 방향성과 목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죠. 정부가 투자를 2020년까지 얼마를 늘리고 2045년까지 얼마를 늘리겠다. 굉장히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 1%의 시장 점유율에 불과한데 10%의 그 우주 경제의 점유율을 보이겠다. 명확한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보면은 글로벌의 이제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약 20년 동안의 우주 경제는 약 6.7%의 평균 성장률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5년과 그다음에 2024년에 우주 경제에서 어, 정부 예산 대비 상업 매출을 보면은 상업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파이가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옛날에는 돈 있는 정부의 위주로 우주 개발이 이루어졌다면 점점 이게 이제 상업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거죠. 즉 우주 경제가 돌아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향후 20년은 우주 이 경제의 성장률이 약 9%로 늘어나게 됩니다. 즉 향후 10년 동안에 우주 경제가 9%를 증가를 하는데 글로벌 GDP는 매년 5%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글로벌 GDP보다 우주 경제의 증가가 향후에는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한다. 자동차 시장하고 비교를 할 때도 자동차 시장은 굉장히 세츄레이티드 돼 있는데 우주 경제는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열려져 있는 급속도로 선장하는 그러한 시장이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에 돌아가는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러한 시장에 선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은 안 된다. 그러한 이제 위기 의식에서 이렇게 우주 분야에서 우주 항공 분야에서 국가 주력 산업으로 삼겠다. 이러한 명확한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명확한 목표 설정은 우주항공청에 어떻게 보면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그러한 명확한 목표 설정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줬다고 봤고 또 이러한 이제 명확한 숫자적인 정부의 책임하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제시는 또 기업들한테 투자를 안정적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을 해주고 있지요. 또 이러한 정부의 목표를 보고선 우리 연구원에서도 기업으로 연구원들이 많이 이동을 했고요. 또 우리 연구원에서 창업을 옛날에 창업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인커리지 했는데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연구소에 있는 연구자들이 이제 연구소를 떠나서 창업을 선택하는 그러한 연구자들도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주항공청이 그래도 출범을 하면서 이렇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를 하면서 시작을 했다. 그러한 이제 긍정적인 면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와 더불어서 이제 정책 집행면을 봤는데요. 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거의 대부분 R&D의 체계 종합을 이제 항우연이 역할을 했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정부 주도로 방향을 많이 틀은 거를 저희 이제 항우연에 근무하는 연구자로서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이러한 역할을 대부분 다 넘기도록 하고 항우연은 정말 도전적이고 처음 하는 정말 R&D를 해라. 그러한 이제 역할 부여를 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정책 방향으로 틀으면서 저희가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우주 펀드를 조성을 한다든지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을 한다든지 우주 펀드 같은 거는 이제 정부가 예산을, 펀드를 조성을 해갖고 기업을 직접 투자를 하는 건데, 우주항공청 설립 이전에는 이러한 것은 이제 꿈도 못 꾸는 일이었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그래도 우주항공청이 설립한 다음에 하고 있고, 인증 체계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시스템 엔지니어링 핸드북을 만든다든지 산업체가 이제 그것을 보고 할 수 있게끔 이런 표준을 만들고 그러한 정책 집행면에 있어서도 정책하고 일관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그게 이제 제가 보는 개인적인 관점으로서는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되고 나서 큰 변화로 저는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데로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면도 기업체 같은 데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구 관측 위성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개발을 하거나 지자체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관측 위성 그리고 운영 중인 지구 관측 위성입니다. 즉 이제 지자체도 부산의 해변가를 관측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기업체에서 데이터를 이제 사는 거를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제 다 거기에서 개발해서 띄워서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이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업의 이제 그 CEO 그 대표님께서 인터뷰한 자료인데요. 이러한, 이제 위성의 데이터가 필요하면은 자체적으로 이 모든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민간 기업의 것을 구매를 한다든지 또는 위성을 기존에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그 기업을 이제 구매를 해갖고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거를 해갖고 기업하고 경쟁하는 양태를 보인다든지 그러한 거를 이제 조금 앞으로 개선을 하면 좋겠다. 그러한 이제 인터뷰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국가 우주 정책을 보면은 미국도 요즘 국가의 경쟁력은 우주 산업에서 나온다고 이 산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정책에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의 정부가 뭐 나사도 좋고 그다음에 뭐 노아도 좋고 그런 정부가 아, 그 이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먼저 개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그걸 하고 있는지 시장에 나와 있으면 먼저 그거를 구매해라. 그게 이제 정책의 아예 가이드라인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으면은 그거를 구매를 하고 그래도 없고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그리고 그 리스크가 너무 커갖고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제 정부의 역할로 출연연구원의 역할로 해야 된다. 그런 게 아예 이제 그 오랜 세월에 우주 개발을 통해서 쌓여진 노하우에 의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제 아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 우주 활동과 경쟁하지 말고 민간 기업과 여러 가지의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그 산업을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을 제시를 하고 정책 집행을 이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세부적인 민간 기업과 어떠한 파트너십을 할지 이제 직접 구매를 해갖고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민간 기업은 데이터를 정부에도 주고 수출도 하고 그러면서 그 경쟁력을 계속 높이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는 정부와 기업이 비용을 같이 부담하고 개발 리스크도 같이 하고 책임도 공유를 하면서 그 민간 기업을 키우게 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기업하고 계약하는 거에도 다양한 이제 그 계약의 형태가 있죠. 이것이 이제 뭐 악마는 디테일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어쨌든 나사가 이러한 디테일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게 굉장히 이제 기업을 이렇게 육성하고 그러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을 이제 알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래도, 우주청이 생기고 나서 이제 방사청과 같이 협의회를 한다든지 하면서 대화 창구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은 큰 그래도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이제 4.25 사업이 갈 때 이 시빌 쪽의 우주하고 그다음에 국방 쪽의 우주하고 서로 이제 그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 갖고 사이어 사업이 굉장히 예상보다 늦게 이제 그 시작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주청이 출범을 하면서 그래도 군하고 이러한 협력체를 이제 가동을 하면서 방법을 모색을 한다. 그거는 이제 저거는 굉장히 큰 변화이고 중요한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주개발 선진국은 지구 근처뿐만 아니라 지구하고 달까지도 이제 그 기업들이 활동하는 경제 영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간까지도 전장의 영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이랑 안보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공공 분야의 우주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방이나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우주의 중요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우주군 설립이라든지 중국, 프랑스, 독일, 심지어는 일본까지도 우주 분야에 이제 우주 사령부를 두고 있습니다. 즉, 이 안보 분야에서 우주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다라는 얘긴데요. 그래프를 보면은 전 세계 우주 예산입니다. 2023년까지는 파란색 쪽, 즉 이제 우리는 이제 우주항공청이 집행하는 예산, 그 시빌 쪽의 예산이 언제나 국방 우주 쪽의 예산을 능가했습니다. 근데 2023년 이후로 국방 쪽의 우주 예산이 시빌 쪽의 우주 예산을 이제 능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주에서 국방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전체 이제 국가 예산 중에서 국방 예산 비중입니다. 미국은 이제 63% 굉장히 국방 예산이 크고요. 그러니까 나사가 담당하는 이 시빌 쪽의 예산보다 훨씬 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은 이제 38%라고 나와 있는데 중국은 이런 예산 구조가 굉장히 이렇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숫자를 그대로 믿어야 되는지 그런 이제 의문은 있는데요. 일본조차도 3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직 10% 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국방 분야의 우주 예산이 크게 이제 증가할 거로 이제 저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 국방 우주 예산이 이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렇게 국방의 예산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산업체로 보면은 우주 분야가 듀얼 유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방 쪽에서 우주 예산을 이제 집어넣든지 시빌 쪽에서 우주 예산을 집어넣든지 산업체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우주 분야의 산업체를 보면요. 대부분 국방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거의 겹치게 됩니다. 즉
시빌 쪽에서 우주에 예산을 붓든지 국방 쪽에서 우주 쪽에 예산을 붓든지 산업체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주력 산업을 보면은 반도체, 뭐 자동차, 기계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제 국방 쪽의 산업 수출도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우주청하고 이제 방사청하고 이렇게 시빌 쪽의 우주하고 국방 쪽의 우주를 잘 조율을 하고 그런다면은 정말 우리나라 산업체를 경쟁력 있게 키우는 그러한 굉장히 밑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게 되려면은 이제 같이 위성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위성을 설계를 같이 한다든지, 뭐, 탑재체를 같이 하는, 이제 듀얼 유스로 하는 그러한 탑재체를 설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을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주청이 생겨서 이러한 물꼬를 튼 거는 굉장히 큰 변화이고 긍정적이다. 그리고 우주 산업체를 정말 국가 주력 산업으로 만들려고 한다면은 이러한 국방 우주 분야하고 같이 이제 고민을 해야지 이 부분이 달성 가능할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런데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차세대 발사체 우주 위에서 이제 소모성 발사체를 이제 재사용으로 한다든지 이런 프로젝트의 방향 전환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탐색 연구를 이제 하고 있어서 이러한 방향 전환이라든지 탐색 연구라든지 전문성이 이제 그 발휘가 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우주청이라는 게 코리아 에어로스페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전책을 집행하는 기관을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하는데 정말 이제 그 우주 항공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이제 이 우주항공청이 한다는 것보다도 전문성에 바탕한 행정기관의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주항공청이 행정기관이고 그 밑에 이제 연구기관이 우주항공연구원, 청문연구원 이렇게 두고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 임무본부에 이렇게 어, 채용이 돼서 이제 전부를 거의 대부분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전문성에 바탕한 연구에 집중하기보다는 전문성에 바탕한 행정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리저리 이제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주변에 이제 연구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사업의 기획, 예산 획득, 협약이냐, 계약이냐, 뭐 계약 중에서도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고 사업 관리, 평가, 성과 관리 이러한 것이 이제 행정에 해당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정말 이러한 중요성을 알고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기업하고 그리고 연구소에서 원하는 것들은 그분들이 이렇게 전문성에 바탕한 행정이다. 이분들이 그런 거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적법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렇게 의견을 수집을 하고 방향성을 틀고 그래야 되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이렇게 던진다든지 그러면은 연구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에 바탕한 행정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줘야 되고 지금이 이제 그런 거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